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주먹왕, 항일 주먹 1세대 낭만 주먹이 아니라 극우 청년 단체의 보스이자 백색 테러의 수장 김두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두한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종로 우미간패를 이끌며 조선의 주먹 황제로 불렀지만 해방 후 미 군정기에 극우 청년 단체 대한민주청년동맹 일명 대한민청의 감찰 부장직을 맡습니다. 김두한의 해방 직후 활동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유명한 드라마 야인시대도 아는 사람은 다 알죠. 1부보다 2부가 진짜 명작이라는 걸요. 김두한은 해방 직후 암흑가의 폭력배 보스에서 정치 깡패로 변신하게 되는데 이후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까지 당선되는 풍운하죠. 대한민청은 유명한 정치 거물이자 독립운동가인 유진산이 회장을 맡았고 그 밑에 김두한이 직접 조직원을 이끌고 참여했습니다. 대한민청은 훗날의 정치적 거물과 주먹계의 최고 거물이 연합한 엄청난 집단이었습니다. 또 해방 직후 이 조직은 우익의 선봉에 서며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했죠. 간단하게 보면 이 대한민청의 결성식에 무려 김구, 조소왕, 신익희, 엄황섭 등의 임시정부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고 명예회장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익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죄다 이 대한민청을 밀어주었죠. 이 시대에는 이러한 청년단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말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었고 건국을 둘러싸고 좌와 우의 세력 다툼이 치열했죠. 우익은 대한민청 같은 실제 무력을 사용할 전위대 성격의 단체가 꼭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김두한의 해방 직후 자신의 주먹패 친구 야인시대에서는 정진영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이름은 정진용입니다. 그 정진용과 함께 좌익 공산당 청년단체 조선청년전위대의 대장을 맡고 있다가 김두한은 대한민청을 결성하면서 조선청년전위대 해체를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정진용과 김두한은 원수가 되었고 김두한은 폼나게 공산당에서 우익으로 전향했죠. 배경에는 자신의 아버지 김자진 장군이 공산주의자에게 살해당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한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실제 김두한의 세력이 어마어마했음을 볼 수 있는데 김두한이 1946년 4월 6일 조선청년전위대의 해산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당시 조청의 단원은 무려 6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두한이 나가면서 이 중 470명이 이탈합니다. 즉 약 130명 정도만 행동대장 정진용을 따르는 자들이고 3분의 2 이상이 김두한의 직속 부하들이었단 말이죠. 거진 500명 가까운 대원들을 동원한다는 것은 사실 이 당시 김두한 정도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고 때문에 우익 세력은 김두한이라는 거물을 적극적으로 포섭했던 것입니다. 또한 해방 직후는 모든 면에서 우익은 좌익보다 세력이 약했습니다. 공산당은 이미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우익, 민족 진영 세력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국을 떠나 활동한 경우가 많았기에 한 발 먼저 남한 내에서 세력을 잡고 있었던 좌익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죠. 김두한은 그러한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였습니다. 해방 직후는 도덕적 관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청년단체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조직되었고 일선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집단이었죠. 또한 대한민청의 조직원들은 이념으로 뭉친 전사라기보다는 김두한이 폭력배의 보스였던 시절부터 그를 따랐던 부하들이 대부분이었고 김두한의 명령은 일사불란하게 절대적인 효과가 있는 단체였습니다. 회장인 유진산은 자본이 튼실했던 한국민주당, 즉 한민당 계열의 호남 출신 거부들로부터 우익 활동을 위한 자금을 받았고 김두한은 엄청나게 많은 부하들을 책임지기 위해 지주나 공장주 등 부자들로부터 공갈 협박으로 돈을 뜯어냈을 뿐 아니라 백색 테러를 감행하며 많은 지원금과 사례금을 챙겼죠. 김두한 본인의 자서전에는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사실 백색 테러리스트다. 나는 이때 힘을 통한 멸공 이외에는 누란의 위기에선 조국을 구할 방법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무자비한 피해 대공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단적으로 보자면 9월 총파업이 있습니다. 미 군정의 골칫거리가 바로 노동자 사이에 숨어든 공산당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선동이었는데 1946년 9월 23일 부산에서 시작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전국 4만 철도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파업을 전개하자 철도 기능이 마비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파업 사태가 인쇄, 전기 등의 다른 산업에까지 퍼지면서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미 군정은 이러한 총파업 사태를 미 군정에 대한 도전으로 인지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사태라고 발표했죠. 그러나 민간인들의 파업에 경찰 혹은 군대가 나선다는 것은 더 큰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 투입된 것이 바로 김두한의 대한민청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냐면 일개 민간단체인 김두한의 대한민청 별동대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총과 폭약을 받았고, 김두한이 자서전에 기록한 1946년 9월 출동한 대원의 숫자는 무려 3,000명입니다. 이들이 나서 파업에 나선 노동자 단체를 때려잡았죠. 이후 대한민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일 뿐인데도 철도 경찰 특경대라는 직위로 별동대 내부에서 경찰로 임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두한의 대한민청 별동대는 이후로도 조선제강, 경성방직, 인천철도 공작창 등 파업 사태가 일어난 전국 지역을 무자비하게 박살내며 좌익의 노조활동을 봉쇄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이 김두한을 직접 찾아와 김두한 동지, 당신이 이 나라를 구했소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미군정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 대한민청을 부정하고 미군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내내 말했지만, 미군정과 경찰의 지원에서도 볼 수 있듯 김두한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런 지원 없이 저런 인원을 통솔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미 군정과 경찰은 의도적으로 김두한의 백색 테러 활동을 묵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좌익 운동가들이나 공산당 노동 운동가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말 그대로 개패듯 맞고 수뇌부가 우익 인사들로 바뀐 노동조합도 많았습니다. 10월 대구 사건 때는 미군정의 정책 실패로 일어난 일이라 대놓고 민청이 파견되어 아예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무력을 써서 진압했습니다. 10월 대구 사건은 대놓고 미군정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건이기에 빠르게 인원이 투입되어 진압에 나섰죠. 이렇듯 김두한은 좌익 인사, 좌익 단체가 주도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든 가리지 않고 활동했으며, 그의 조직원 역시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 어디에든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김두한의 백색 테러는 꼭 공산당뿐 아니라 김규식과 같은 중도 우익, 심지어는 미군정의 핵심 인사들까지 그 대상에 들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CIC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47년 12월 8일 이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 형무소의 죄수로 있던 믿을만한 밀정으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는데, 그 편지에서 그는 나만이 UN 의원단이 도착한 후 특정 정치인들과 미국인들이 암살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들은 감옥 밖에 있는 3명의 도움을 받으면서 군정장관 대리인 헬믹 장군과 CIC 요원 중 한 명으로서 부대 지휘관인 사람을 암살하려 했다. 또한 김규식 박사를 포함한 5명의 저명한 한국인 인사도 살생부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사용될 무기의 종류는 권총, 수류탄, 시한폭탄, 폭약으로 가득 찬 파이프 담배 크기의 수동 폭약 장치 등이었다. 서울 형무소에 모두 1947년 4월에 불법화된 대한민청 단원으로 구성된 9명이 투옥되어 있었다. 이들은 테러 활동으로 투옥된 악명 높은 김두한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김두한과 별동대가 자신의 친구 정진용과 조선청년 전위대를 때려잡은 일명 시공간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었기에 구체적인 암살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폭력과 이념의 시기에 김두한에 대한 민청이 때려잡고 죽인 숫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지만 미군정의 핵심 장성까지 암살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 혼란의 시기에 자신의 친구였던 정진용도 죽여야 했고, 김두한은 정진용을 죽인 사건으로 1947년 6월 벌금을 선고받았고, 대한민청의 부두목 김영태, 영태형님은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공간 사건에서 정진용을 비롯 김철호가 사망했고 10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급 살인죄로 기소된 김두한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것을 보고 하지 중장은 정의가 무너졌다며 다시 재판을 할 것을 명령했으며, 1948년 3월에 이루어진 재판에서 김두한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김영태, 신영균을 비롯한 가해자 전원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4월 메가더에 의해 종신형으로 감형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특사로 풀려납니다. 주먹의 제왕으로 폭력의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남은 김두한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는 정부 수립 이후로는 정치계에 입문하며 자신의 조직을 이용한 백색 테러를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보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두한은 박정희처럼 좌익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처맞고 알고 있는 걸 다 불고 전향한 케이스가 아니라 스스로 폼나게 전향한 케이스였고,
이후 공산당을 때려잡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폭력이 결합된 최초의 케이스였고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후 자유당이나 대한민국 정치판에 깡패들이 들어서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는 평도 많죠. 또한 정진용을 비롯한 남노당파들이 이승만을 비난하는 전단지와 홍보물을 배포한 것으로 무자비하게 죽인 사건과 분명히 우익에 포함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이승만,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한민당을 비롯 미군정의 헬믹 장군까지 암살의 대상으로 들어갔고 여운형에 대한 협박과 테러 시도에 대한 부분을 보면 김두한의 백색 테러에는 공산당뿐이 아니라 반이승만, 한민당 세력에게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두한은 조직원들의 강제 징용을 막기 위해 일제강점기 반도 의용 정신대를 만들어 총독부에 협력하기도 했고 이후 좌익 집단인 건준과 조선청년전의대에 있기도 했고 이후로는 철저한 반공단체인 대한민청을 이끌며 수많은 백색 테러를 자행하며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국회의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아마 박정희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얼마 없을 겁니다. 김두한의 삶을 보면 오히려 일제강점기보다 해방이 된 직후의 시점이 얼마나 복잡하고 과격하고 혼란의 시기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각자의 세력과 이념으로 새로운 국가의 실권을 잡는 것, 이것이 모든 지도자와 정치 집단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드라마 야인시대에서는 오랜 친구 정진용을 총으로 사살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용은 폭행으로 사망했고 CIC 보고서는 김두한이 직접 패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헌영 부재 시 남노당의 대표였던 허헌에게서 명령을 받았다고 했고 그는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모든 명령에 복종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이승만을 역적이라고 말했다. 이 순간에 김이 이성을 잃고 정의 가슴을 찼다. 그는 그의 오랜 친구에게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은 거절했다. 김은 또 한 방을 더 때렸고 그것으로 인해 정은 체내 출혈이 시작되었고 곧바로 죽었다. 이념과 사상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오랜 친구를 패서 죽였던 이 일화로 해방 후 대한민국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무엇보다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쪽은 좌익의 청년단체 수장, 한쪽은 우익의 청년단체 수장으로 한쪽이 죽은 사건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둘은 생사고락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김두한의 해방 후 행적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해방 후 한반도는 혼란의 카오스였다는 점, 정치적 이해관계와 폭력이 아무렇지도 않게 결합한 시기였다는 점, 서로가 생각하는 국가를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점. 그래서 현대사는 어렵습니다. 정의와 현실이 충돌하며 또 도덕과 현실도 같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